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영맨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고 설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설 연휴 제가 뭐 다른 데 안 가고요. 여수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날 아침에 차례 지내고 성묘 다녀오고 나머지는 집에만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푹 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지방 도시에서 말 그대로 명절은 평온이고 평화였다. 뭐 치열하고 붐비고 오고 가고 뭐 고속도로상에서 뭐 10시간 20시간 오고 가고 뭐 보내는 사람들 많지만 저는 이번 설이 가장 평화롭고 평온하고 그래서 집에 뭐 잡일도 좀 하고 옛날 보니까 2달 전에 그 한우 그 뭡니까 사골이라 그런가요? 하고 잡배가 좀 있어서 잡뼈? 네, 보니까 냉장고에 얼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가마솥에 하루 내내 푹 고아서 삶아놓고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러시군요. 김석 총장님 의미심장한 웃음을 또 지으시는데 무슨 뭐 풍경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하여튼 좋네요. 저는 그 좀 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되셨다는 말씀인 것 잘 같은데.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너무 잘 쉬었고 뭐 좋아하는 배구도 보고 왔고 뭐 아내랑 보내는 시간도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 달리기도 열심히 했고 뭐 하여튼 이번 설 명절은 저는 외가 저희 처가 쪽 처가 쪽 분들하고 많이 좀 지냈고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여수 분들이신데 다 돌아가셔가지고 하여튼 가족보다는 우리 가족을 챙기느라고 좀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좀 평화로운 설 명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또 정말 많은 일들을 좀 접한 것 같은 그런 어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 결과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미흡한 판결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설 연휴 이 바닥 민심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또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두 주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방송 중계가 됐는데 두 분 그때 중계 함께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뭐 저희는 어제 해남에서 강주 전남 YMCA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두 분 어제 같이 해남에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 뭐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요. 저녁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이 좀 많았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이 되어서야 1심 재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1년 반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 444일이라는 과정이 너무 길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론적으로는 1심 그 직위원 재판부의 그 재판 지연 그리고 불필요한 재판장의 그 사족을 다는 가벼운 재판 진행 결과에 비해서 판결문 과정들을 제가 싹 읽어봤어요. 같이 들어보았는데 너무 가볍더라고요. 결론은 무기징역인데 그거 설명하는 과정은 굉장히 법리적으로도 문제 많고 사법부가 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섭섭하고 안타까운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가볍다는 건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어떻든 이게 내란과 관련된 우리나라 형법 중에서 최고의 영역의 범죄적 사실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재판장이 이걸 근엄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형법 최고의 중죄, 내란과 외환을 진짜 사법부는 가볍게 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강경 사유를 준 거예요. 가만은.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뭐랄까 그 법리적 내용들을 읊은 내용을 봤는데 제가 봐도 민간인 제가 봐도 무기징역이라는 결론을 놓고 보더라도 이건 무기징역을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거죠. 이 정도라면 최소한 법대를 다니는 4학년 정도라면 예. 엄중하고 근엄하게 법리적 해석을 할 건데 너무나도 재판장 개인의 생각들을 가미한 내용이 좀 많았는데 특히 이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미흡을 이야기하면서 예. 결국은 대통령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고 예. 내란이 실패했다는 점을 들어서 사형이라는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강경했던 사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군대를 파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란이라는 내용의 유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대 파견하지 않았으면 내란이 아니었던 군대가 거예요?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병, 그죠? 국회로, 외국인 예. 용병들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조직폭력배, 그죠? 1000명을 동원해서 칼을 들고 갔다면 이게 그럼 내란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치게 이번 내란 외환에 관계된 내용들을 너무나도 쉽게 좀 판단하는 측면을 좀 볼 수 있어요. 특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시켰잖아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잖아요.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 말고도 나머지 2개의 이진관 부장판사라든가 나머지 2개의 재판에서도 다 유죄를 인정했는데 왜 직위원 재판부만 이렇게 가볍게 판단을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유죄는 인정했으나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석 총장님 어제 총평 그리고 의미 있게 보신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재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내란에 대한 재판 이후에 처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면 직위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건 역사에 기록될 만한 판결문을 적어야 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판결문을 써야 되느냐? 물론 피의자에게 선고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내란 우두머리에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만 예. 국민을 향해서 판결문을 써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국민을 위한 판결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설날 연휴 동안 잘 쉬었는데 예. 사실은 어제 해남에서 여수 YMCA, 광양 YMCA 저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저는 정말 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과를 그 결과를 보시고. 보고. 예. 무슨 내용이냐면 무기징역도 어떻게 보면 내란 범죄에 대한 최소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가명 사유로 내걸었던 이유가 공무원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뭐 나이가 많다는 것, 초범이었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향한 재판 판결문이고 결국은 윤석열한테 보낸 재판 판결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줬던 사람이 또 직위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미안해 정말 안타까워 왜 국회로 군대를 보냈어 그러면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전혀 역사적 판결에 걸맞지 않는 그러니까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건 재판부가 아예 작정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작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판부는 국민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재판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이렇게 극우 세력들과의 비슷한 역사적 판단과 역사적 배경을 같이 공유하면서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 국민들에게 단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극우 세력,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에게 내가 이렇게밖에 판결을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해해줘 라고 하는 우리도. 방식으로 계속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노상원이란 사람의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노상원을 왜 18년을 준 거죠?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앞에의 서문과 본론은 용서해 주려고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감경해 주려고. 그런데 국민적 정서와 설날 기간 때 이게 그 여론조사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반영돼 가지고 주문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내란 재판부에서 예.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국민을 향해서 판결문을 좀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김대희 총장님 혹시 의미 있게 들은 그 뭐 문장이나 이런 것들 있으십니까? 저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좀 안타까운 거. 물론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가 국민들이 그 불법 계엄하고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공감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 내란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주권자인 그리고 사법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법의 평등, 국민들의 인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살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 의식이 전혀 없이 측은지심이 없이 오히려 권력의 한편에 섰던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불쌍해하는. 너무 놀랐어요 그 부분이. 그러죠. 이건 이런 사람이 판사라면 이건 문제 많은 판결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기생해가지고 대법원 그죠 재판관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날 밤을 새고 국회로 다가온 국민들의 그 심정이 안타까워요. 대신 이제 물론 결론을 놓고 보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나라의 헌정사에는 현직 대통령이 불법적 내란을 물론 이제 유신헌법 우리 70년대 박정희의 유신과 관련되어서도 내용은 형식은 불법이지만 그래도 형식적 내용은 그죠? 성공한 내란은 그래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결국 현직 대통령의 이런 내란 문제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에 굉장히 처음 있는 사례인 거고요. 예,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전혀 칭찬해주고 싶지 않아요. 일단 피고인 자체가 전혀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윤석열이 반성하니 계속 변명했었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이 직위원회 재판 판결문에 저는 대단히 놀라운 포인트는 그거예요. 언제 윤석열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했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총으로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감경 사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재판 판결문에 전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이게 판결문이에요. 아까 법대 김 대총장이 법과대학 나왔거든요. 4학년이 뭐예요? 1학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판결문을 아이고 정말 사법부 반성하세요. 근데 어떻든 일단 윤석열 변호인단이 겁을 주기 위해서 형식상 보여주기식 계엄을 한 거라는 계속 변명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인정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나 보여주식 개념이 아니다. 이건 정확하게 유죄다라는 인정을 했는데요. 물론 이 과정은 무기징역과 또 이 법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또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 1심에서 약간 윤석열 쪽에 유리하게 발언을 해줬던 본론 과정에서 요건 2심에서 치열하게 윤석열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런 분노하는 것 물론 결론은 무기징역이지만 무기징역에 다가오는 이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이 부분은 2심 재판부도 좀 준엄하게 볼 거라고 좀 반드시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비상계엄이 마치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대권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직위원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왜 국회로 군대를 보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아주 재판부가 면밀하게 그리고 특검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항소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의구심과 이 분노를 제발 좀 잘 살펴주길 바랍니다. 어제 판결에 대한 두 분의 총평들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거리에서 집회를 쭉 이어왔던 촛불 행동을 비롯해서 지역의 시민 단체들 어떤 일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440 오늘이 5일째죠. 이게 판결이 너무나도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2심 대법까지 간다면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불안해 죽겠네요. 하지만 결국은 내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심이 이렇게 허술한 판단을 했다면 그들도 뭔가 사법부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이 90% 100%가 내란 이건 엄벌에 처했나 아니가 일정 수가 이건 고개를 가우뚱한다라는 구구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사회는 결국은 이 우리나라 헌법이나 형법에 있어서 내란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미흡한 영역은 제도 개선을 좀 해봐야 된다. 법리적인 개정을 좀 해서 내란의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또 이번 허술한 이 법리적 설명을 재판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렵게 조의대의 사법부를 미치 못해서 내란 재판 특별 영역을 만들었잖아요. 내란 재판 특별 전담 부서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 법에 대해서는 형벌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마음들을 담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앞으로 좀 계속해야 되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다면 저는 내란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자 처벌이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인 관계라고 하면 네, 윤석열과 김용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란의 주범들, 종범들에 대한 처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TF 내란 참여에 대한 TF팀을 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1년 이후에도 어떤 범죄적 행위가 나올지 몰라요. 이런까지 한다면 내란과 관련된 전담재판부는 1년이나 2년까지 아니라 윤석열의 판결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란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든가 앞으로 종범들 계속 나온다면 이 처벌까지 한다면 상설적인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행위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예, 김석 총장님 앞으로 지역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을 직위원 재판부가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란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즉흥적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 동네 내란 세력도 체결을 해야 된다. 우리 동네? 무슨 말이냐면 중앙정부나 그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뭐 이런 쪽에서의 그날 당일 행적들만 있지만 일단 그 포고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런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곳곳에 되는 관련된 기관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들을 반드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비슷한 사법부와 비슷한 인식을 꾀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세력들의 어떤 리박스쿨 막 이런 거 되게 복잡하고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여순 사건을 또 겪은 지역이고 계엄령 선포 1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인식과 교육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지역인 만큼 이 내란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내란이 왜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공유와 공감의 어떤 장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결코 2024년 12월 3일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재판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잊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내란을 잊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아카데미부터 찾아가는 교육부터 민주시민 교육부터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법부 개혁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인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직위원이 됐든 조의대가 됐든 사람에 대한 뭐 단죄도 좀 필요하고 사법개혁도 다 필요하니까 여기에 좀 몰두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전라남도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수시고 순천시고 우리 지역에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청이나 시청에서는 과연 비상팀에서는 계엄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계엄이 선포됐으니 또는 우리 지역에서는 군대에서는 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됐으니 여기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마련 있지 않았을까? 있었는가? 있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네. 아니 대부분도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다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됐는데 송유라 아나운서님이 예를 들면 어디 시장이고 군수 어디고 경찰서장이고 어디 연대 뭐 연대장이고 회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렇죠. 저는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KBS는 생각합니다. 했다라는 내부 증언들이 많잖아요. KBS는 비상계엄에 따른 뭐랄까 우리가 국가 그죠 기관 방송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지. 회의를 한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비상계엄이 포고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액션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그 비상계엄이 성공한 계엄으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경우가 90% 이상이죠. 정부기관에서는. 그 회의나 대응에 하면서 이건 성공했다. 이 정권은 영원히 간다. 우리는 빨리 손발을 맞춰서 반정부 세력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회의를 열었다고 모두가 다 내란 세력은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자, 어제 선거 관련해서 내란에 관련된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행동까지 좀 짚어봤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지난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도 좀 봐야겠습니다.
설 연휴에 다들 지역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들을 좀 들으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강주 전남 특별시 문제. 예. 그래서 지방선거 이번 통합 문제? 통합시장은 누가 나오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성동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 아니에요? 고향이 서울시장 여수분이시죠? 여수시 예. 소라면인데 가사리 마을이거든요. 우리 가사리 센터교육과에 있는. 뭐 연관이 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여수 사람들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 1순위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 그 얘기에 되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 그래요. 정원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1위 후보군이 여수 출신이다. 아니, 여수에서는 소라 저도 여수 출신이다. 분들이지만 지역주의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나왔으니까 지금도 뭐 부모님 살고 계시니까 예. 굉장히 자긍심 있게 보는 거죠. 예. 김석 총장님 또 저는 다른 뭐 얘기들은 뭐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저기 뭐야 광주 전남 통합, 예. 그다음에 순천시장 누가 되느냐 뭐 이런 거 아주 뜨거웠습니다. 올림픽은 아무도 안 보셨어요? 아니,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쵸. 방송사자가 이번에 안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쵸. 이번 올림픽. 이번에 좀 예. 조용합니다. 네. 자, 어쨌든 말씀하신 얘기 중에 꼭 나왔던 그 정치 이슈들이 또 행정 통합, 또 지방선거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 통합 관련해서 특별시장 후보군에서 가장 먼저 이제 이슈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의원의 전략을 보니까 전남 동부권에는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 개발청을 두고 서부권에는 전남 광주 전력공사, 또 중남권에는 K푸드 산업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뭐 저는 경제의 축으로 봤을 때 먹고 사는 경제의 축으로 봤을 때 저는 민영배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전남 동부권 영역은 우리나라 최고의 중화학 밀집 지역이라서 새로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전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특히 예. 이제 그러면서 대안으로는 탈탄소 석유화학이나 제철 산업들 또 2차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 보강 쪽으로 아마 의견을 낼 건데요. 이것은 저는 가장 올바르게 경제적 문제를 짚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방향은. 예, 김석 총장님은요? 그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에너지 문제와 예. 관련된 것들이나 또는 뭐 AI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과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광주 그다음에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의 이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이 있는 문제를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전남 광주 특별시를 만들면 이 규모의 경제에 따른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나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어떤 경제적 요인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가능성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분이 제시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이게 아마 이 내용이 기준이 돼서 각 예. 후보들이 예. 전략을 좀 짤 정도로 조금 신선했다. 근데 그중에 전남 동부권의 내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산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산업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인데 여기서 계단 하나 더 밟은 것이 뭐냐면 어떤 신산업 수도의 개발청 이게 말이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 전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신산업에 대한 그 뭐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기구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조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좀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좀 내놓은 측면이 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주청사 문제입니다. 어디에 둘 것인지인데 일단 특별법 내에는 뭐 균형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정도까지밖에 안 담겨 있어서 이걸 진짜로 어디에 두고 본청사를 쓸 것인가 이게 아직까지 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물론 이제 주 소재지는 아까 전남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시청 세 군데를 두되 7월 2일 날 통합시장이 소재지는 결정하자 이 정도가 원칙인데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에요. 특별법 소관하는. 근데 저는 한마디로 뒷북치고 있다. 아니 본인이 이 법안 내용을 다 합의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소리인지 이건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영역이거든요. 예. 난감하고 진짜 통합시장이 잘 처리 못할 사항이 몇 개가 있다. 예. 이런 것은 미리 공론화나 수기 과정 거쳐야 된다. 그렇죠. 시기를 주자. 7월 1일 못 박지 말고 이런 걸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논의를 통해서 수기적 방법, 민주적 방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는 강론 부분을 정해놓고 예. 가자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6월 3일 선거, 7월 1일 출범이라고 대못을 박은 사람이 신정훈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공론화 기구를 하자. 근데 공론화 기구에 누구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16명 아니에요? 18명이 공론화 기구에 들어와서 아니 수기적 공론화 방식으로 한 번도 안 해봤던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 이렇게 특별법 초안을 정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뒷북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듣고 의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회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예.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당장 3월 이내에 결정이 아니라 그러면 한 2, 3년 동안 수기적 방법, 공론화 방법을 해보자라고 했어야죠. 처음부터? 네. 지금은 괜히 그래 보는 거예요. 본인 지지율도 안 나오니까. 괜히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것이다. 네. 김석 총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의하세요? 어떤 상황과 내용이 있더라도 결정은 저는 주민이 하자고 하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민투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예. 신정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청사 문제가 이 굉장히 크게 갈등의 요소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공론화를 열자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좀 제시했지만 이 공론화 기구 안에 마치 들어가는 구성원들을 놓고 보면 좀 답답하죠. 미리 했어야 됐다는 미리 했어야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는 이제 조금 좀 반대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누차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사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갈등의 요소 되긴 하겠지만 이 갈등의 요소를 풀 수 있는 사람이 통합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예. 그러니까 광주, 그다음에 무안, 그다음에 전남 동부에 균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청사 문제가 거론될 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은 사람이 통합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갈등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후에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예. 더군다나 공론화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합 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쭉 보면 공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본인들 뭐 선거운동 하듯이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만큼 주민투표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는 그걸 사과하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얼마나 배려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의도는 상당히 유의미하지만 예. 좀 늦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가 지역 내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전 충남이나 뭐 대구 경북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전 충남 의회가 어제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같은 날 대구시 의회도 이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알맹이 빠진 껍데기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광주 통합도 이게 불투명해지는 게 혹시 아닐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대전 의회는 반대 입장을 정확히 밝혔어요. 이제 밝혔고 근데 이제 대구나 경북의 내용을 보면은 정확한 반대는 아닌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얻어와야 되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성격이 좀 있는데 어떻든 대전 충남 그리고 대구 경북은 반대 의견이 심하다. 예.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강주 전남이거든요. 예.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한 핵심 지역이고요. 예. 이재명 정부가 또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 강주 전남이라서 강주 전남은 또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주 전남 시민사회는 그 통합시 통합 과정의 문제점, 주민투표의 생략에 대한 시민 주권의 문제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한 공론화나 또 사전 결정 과정의 미흡 이런 문제점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강주 전남은 반대가 아니라 내용을 얼마나 채우냐 하는 이거로 가는 상황이라서 원칙적으로는 통합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강주 전남이 통합 실패하면요.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죠.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실패하는 정치적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대전 충남 충청도와 경북은 대구 경북은 포기한다 하더라도 강주 전남마저도 포기하면 이제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실패이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과 강주는
아마 통합을 억지로 끌고 갈 거라 봅니다. 상징적으로라도 네, 무조건 상징적으로라도 가져갈 것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용을 얼마만큼 채우고 절차적 민주성을 어떻게 가질 예. 것인지 예. 이 문제는 여전히 가져야 된다. 그 뒷북치기 하는 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뭐 공론화를 다시 이제서 누구랑 시민들이 대표인 줄 알았거든요. 22개 시군과 근데 도지사랑 아니 근데 자기들끼리만 한데 웃어버렸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들이 강주 시민들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예. 들어보고 그것을 특별법 개정 영역에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알겠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광장을 지켰던 국민들과 연대해야 되고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권력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너무 자기들 중심으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저는 이제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 이전에 광역연합에 대한 이미 각각 의회가 동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전제 조건은 어쨌든 먼 장래에는 행정통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반대했던 요소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출신들의 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특별법 통과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그 사유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 행정통합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이 행정통합법원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무려 국민의힘이 대전광역시가 22명 중에 18명이에요.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48명 중에 32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전남 광주는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아니요, 그래도 암초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진행된다라기보다 그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세법 개정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불투명합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특별법을 통한 광주연합 통합 문제는 아마도 그 대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국민들 전남 도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좀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십 년 동안 어떻든 소외된 지역이에요. 강주 전남은 다른 지역보다도 소외된 지역이라서 이번 통합이라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외받았다는 걸 보상받자라는 심리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청사 문제도 있지만 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강주시 140만이 모여있는 강주시가 2단계 행정구역이니까 기초 9만 5개가 있고 나머지 그 초광역 통합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주시를 특례시로 존치하자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생각지도 않은 암초거든요. 이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큰 암초이긴 하죠. 상처뿐인 통합이 될 거다. 상처뿐인 통합. 그러나 이제 광주 전남 통합을 통해서 행정통합 5국 이거 관련해서 정부는 뭔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뭐 여러 가지 행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주민들 판단이 그렇습니다. 주민들 판단.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판결 그리고 설 연휴 민심 또 행정통합 관련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